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오일값이 장난이 아니죠. 유가가 팔딱팔딱 뛰었다가 또 뭔가 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분위기가 보인다 하면은 뭐 또 떨어졌다가 뭐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굉장한 위기죠. 그래서 과거 오일 쇼크 때랑도 비교를 해보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위험한 상황이다. 요걸 봐야 되는데 러시아가 굉장히 석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죠. 오펙 제외하고는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지금 수출이 막혀버렸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입을 안 하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세계의 질서,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침공이나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 막아버린 상황이죠.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항상 이 정도쯤 유지되고 있다가 높아봐야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급격히 튀더니 중간중간에 뭐 떨어지는 시기는 있어도 전반적으로 거의 110달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더 올라갈 분위기죠. 근데 유가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왜? 우리나라는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고 굉장히 사용할 곳은 많죠.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상황이었고 옆에 저기 일본에서 한번 지진 나가지고 원전 박살나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서 탈원전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터져버린 거죠. 그랬을 때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풍력, 수력 같은 정말 환경적인 방법들은 안정적이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100만 와트 정도 뽑고 싶다. 그런데 비가 안 내려서 수력이 잘 안 되고 바람 많이 불 줄 알았더니 바람도 안 불고 태양열 발전해놨더니 비가 와요. 굉장히 안정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해 가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그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건 화력이죠. 화력은 말 그대로 석유 태워가지고 그 에너지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경우도 있고 수출입, 공산품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원유 가격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죠. 자,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원 주고 생산할 수 있었던 걸 150원 주고 생산해야 돼요. 근데 얘를 120원에 팔고 있었다. 그러면은 150원 생산하면 30원씩 손해죠. 따라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출하기는 힘들어지죠. 비싸지니까. 근데 또 수입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2월 같은 경우는 반짝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요즘 왜 우리나라가 수출이 역대급인데도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오느냐. 2월은 뭐 특수 케이스고 그걸 생각을 해보면 많이는 파는데 수입하는 걸 더 비싸게 사니까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가뜩이나 지금 환율은 올라가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와중에 지금 벌써 4분의 1은 적자 전환이다. 그래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했을 때 인플레이션의 핵심은 우리나라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유가하고 환율. 왜냐면 기름 안 들어가는 건 없다. 내가 노르웨이산 연어회를 사 먹고 싶은데요. 연어를 잡으면 뭐예요? 거기서 우리나라까지 그대로 들고 올 거예요? 인력으로? 아니죠. 오는데 운송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배 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썩으니까 냉장비, 냉동비 이런 것도 들어가죠. 모든 것들에 지금 유가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4분의 1 정도인데 유가가 더 오르면 어떻게 돼요? 150달러가 돌파하게 되면 70%가 적자 전환할 수 있고 물론 이 단체는 굉장히 기업 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징징대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200달러가 넘어가면 특히 제조업 기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 많이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 가동을 중단해야 할 정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유가가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 150달러 혹은 200달러를 넘어가게 되면 생산업에 굉장히 타격을 입는다 라고 했는데 200에서 250달러가 갈 것이다. 물론 이게 100% 맞는 전망이다가 아니라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다못해 요만큼 안 올라가고 지금 한 110달러인데 200달러 절반만 오른다고 해도 몇 달러예요? 155달러죠. 155달러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70%가 적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태까지 오일 쇼크가 굉장히 유가가 확 올라가면서 경제 전반적으로 타격을 줬는데 지금이 한 4번째 정도 되죠. 첫 번째는 1971년에 1차 오일 쇼크, 두 번째는 79년에 2차 오일 쇼크, 세 번째는 재작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이건 역 오일 쇼크죠. 평소 때는 유가가 너무 올라가서 오일 쇼크였는데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막 그때 유튜버들 뭐 원유 가격 지금 너무 떨어졌다. 지금 원유 사세요. 그랬는데 마이너스 찍었었죠. 그리고 이번이 4번째 오일 쇼크가 옵니다. 근데 이번에 재작년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죠. 그래서 각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요? 물가에 전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매기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담배 같은 경우도 있고 술 같은 경우도 있고 기름도 세금을 굉장히 많이 매기죠. 그런데 그 지금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겠다. 가뜩이나 맨날 코로나로 인해서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러느냐? 이거 또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미국도 그러죠. 유류세 면제하고 보조금 준다. 왜? 예를 들어서 국내외 운송만 생각을 해봐도 가다가 휘발유 넣고서 와요. 냉동차 같은 거 기름 쫙쫙 먹죠? 그거 다 물가 상승에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다 깎아주고 있다. 즉 저 조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고 저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최대치를 찍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느끼기 때문에 화폐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져서 금리를 함부로 못 올릴 거다. 언론들의 예측이 계속 이렇게 나왔었죠. 그 이유는 뭐예요? 금리 인상 가속화 안 될 거니까 지금이라도 자산시장에 돈 넣으세요.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하세요. 근데 저희가 늘 뭐라고 그랬어요?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가속화시킬 것이라서 미국에서도 지금 당장이야 불확실성 때문에 한 번에 빅스텝은 못 밟더라도 오히려 금리 인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죠. 다른 데서 다 뭐라고 그랬어요? 경알못인 것처럼 보고 있었죠.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2월에 9회 이야기했고 작년 12월 연준회의 때 이렇게까지 이야기 안 됐었죠. 근데 지금 10에서 11회고 5월에 빅스텝 한대요. 다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오일 쇼크가 굉장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더 세게 강타하는 거죠. 우리나라 1차 오일 쇼크 때는 그래도 버틸만 했어요. 외화를 그때는 수입이 잘 되던 상황이죠. 그때 뭐 있어요? 국제시장 영화 보셨죠? 광부 일하고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진짜 그 국민들 갈아 넣어가지고 외화 벌어오던 시절이었다. 외국에서 기피하는 직업으로. 그런데 2차 때는 못 버텼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3차는 뭐 역 오일 쇼크니까 오히려 영향이 크진 않고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죠. 그래서 오일 쇼크 시기 비교해보면 어때요? 자, 경제 성장률 71년 기점으로 이때가 1차 오일 쇼크죠. 그렇게 크게 당하진 않았어도 그때 기점으로 경제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때 크게 당했죠. 79년도. 그리고 요건 뭐 IMF고. 그리고 지금이 문제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튀었는데 지금도 못지않게 튀고 있는 거죠. 물론 화폐 가치가 더 떨어지고 한 것도 있죠. 왜냐? 1차 오일 쇼크는 왜 생겼냐를 보면은 71년도에 뭘 했느냐? 미국에서 금 본위제를 폐지를 했다. 금 본위제 뭐예요? 금, 달러. 그래서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을 100톤을 가지고 있다. 100억 달러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돈을 더 찍어내기 위해서 경제가 안 좋아. 120억 달러 찍어내고 싶어. 그러면은 어디선가 금을 20톤을 더 수입해야 돼요. 금 보유량. 요거에 맞춰서 화폐를 발행하겠다. 이게 금 본위제죠. 그런데 71년도에 폐지하죠. 왜? 미국이 적자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예요. 미국에서는 계속 적자가 납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 계속 적자를 보는데 어떻게 버텨요? 세계적으로 중심이 되는 기축통화가 뭐다? 달러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달러를 찍어서 내가 돈 만들어서 내가 소비하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한 나라가 미국이죠.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전에 계속 손해를 보니까 수입할 건 많고 수출은 근본이체 때문에 달러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이제는 너무 비싸고 그거 혜택 많이 본 나라가 일본이었죠. 그래서 근본이제를 폐지하게 되면서 달러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반대로 달러 대비 유가가 굉장히 올라간 거죠. 그래서 1차 오일 쇼크 그렇게 터졌고 그게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오일 쇼크 터진 거죠. 그리고 쭉 안정되다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원유 소비량이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3차가 온 거고 4차 때는 어때요? 소비량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 와중인데 러시아 수입을 안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4차 오일 쇼크가 온 거죠. 그런데 이게 오일 쇼크라고 뭐 아직은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자, 금 본위제 폐지를 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달러 가치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유가가 폭등을 한 거죠. 그래서 오일 쇼크가 왔다. 자,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던 시기 있죠. 2000년에서 한 2008년 뭐 이때까지 올라간 거죠. 그때 어때요? 달러 가치 떨어지고 있었죠. 물론 그 당시에 뭐 수요 공급 상황도 있고 감산하는 것도 있고 뭐 증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소 때 이렇게 나타날 때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나왔다. 근데 지금은 달러 가치도 올라가고 유가도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왜 위험하냐? 예를 들어서 75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올랐다. 유가가 한 배럴당. 근데 그 당시에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한 2005년에서 한 2010년 보면은 떨어졌죠. 그래서 100에서 8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럼 반대로 원화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1달러에 100원 하던 게 80원 하는 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반대로 1배럴 살 때 7,500원에서 100원, 80원은 아니겠지만 8,000원으로 부담은 크지 않아지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 어때요? 달러 가치가 80에서 100으로 오르고 있는데 유가도 75달러에서 100달러로 올라간다. 그러면 그 전에는 1배럴 살 때 예를 들어서 6,000달러가 필요했다면 지금 10,000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올라가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일 쇼크는 굉장히 위험하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그래서 물가에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비둘기파였던 이주열 총재가 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경제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미국에서 2015년부터 금리 계속 올릴 때 뭐 했어요? 한국은행에서 2017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두 번밖에 안 올렸죠. 근데 지금 뭐예요? 미국에서 올리기도 전에 세 차례나 먼저 선제적 금리 인상을 했죠.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상해야 된다. 왜 그래요? 경제가 저렇게 위험하니까. 저거 내버려 두면은 인플레이션 폭증합니다. 대출 더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경제 박살나는 거지. 미국 1.9%까지 올린다고 그랬는데 예측하는 기관에 따라서는 2.25%도 나오고 2.75%도 나오는데 무슨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 2%로 땡이냐. 지금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인데도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잘 나간다 이런 얘기는 못해요. 잃어버린 30년 이후 계속 망해가는 나라인데 지금 엔화도 기축통화로서 안전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엔화조차도 위험하다.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엔화 가치는 떨어지는, 즉 엔달러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기축통화국도 저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나마 선제적 금리 인상에서 버티고 있는 거지. 이거 함부로 두면 큰일 납니다. 결론, 지금 우리나라 물가 상승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환율도 오르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는데 유가가 동시에 오른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선제적 금리 인상을 한 거다. 그런데 미국에서 10에서 11차례 올리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우리나라는 2%만 올리고 끝일 것이다? 2%를 올려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오일 쇼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른 것보다 엄청난 금리 인상을 유발하거나 외환 위기를 불러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고 위험 자산 절대 배제해야 할 때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뭐 재건축 사라,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황금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지금 거래량도 박살난 상황인데 그걸 사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 샀다가 잘못 당하면 어떻게 돼요? 수익형 부동산 꼬마 빌딩 사래요. 그거 금리 인상기에 제일 안 좋은 거 알죠? 절대 그런 말들 넘어가면 안 된다. 금리 인상 올해만 딱 보세요. 그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럼 답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